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동남아 대양주 지역본부장 구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고요. 첫 번째로 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경제 협력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세안의 주요 경제 성적표를 보면요. 올해 이제 GDP가 4조 2천억 달러로 거대 경제 권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4.2%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교육 규모와 투자 유치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 7억 명의 젊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조업 PMI를 보시면 경기가 안정적인 확장 국면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와의 교육 규모에서 중국에 이은 2위인데요. 최근에 3분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이 다소 감소한 상황에서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17%가 넘게 증가하면서 수출 다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대양주에서 보셔야 될 지표는 오른쪽에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서 광물 자원 1위 그리고 에너지 교역 3위, 즉 공급망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동남아와 대양주는 글로벌 밸류체인과 공급망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주요 이슈입니다. 이 배는 동남아 대양주를 표시한 건데요. 동남아 대양주는 인구 7억 3천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투자 이전 효과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동남아 대양주호는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무역과 기후 측면에서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선진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세안과 브릭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익과 또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이전 수요에 신사업 산업 개발까지 겹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네 가지 파도 웨이브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 강화 부분입니다. 지난 23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 G20에서 도입된 무역 구제 조치가 총 305건으로 무역 원활화 조치인 141건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있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수양 제한, 쿼터까지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반도핑 규제 품목인데 이 부분이 아세안의 G20 수출 주력 품목인 전자기기, 철강, 기계 수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 지금 비중이 2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전자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요가 위축되면 아세안의 제조업도 같이 흔들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미국의 중국, 멕시코에 이은 3대 적자 지역인데요. 트럼프의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기조에 따라서 현재 관세가 우리나라, 일본, EU 15%보다 높은 19%의 내외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NDP는 내년도에 아세안의 대미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이전에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에서 선출한 물량을 보내가지고 이 부분이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런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EU는 아세안의 3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EU에서 각종 이제 ES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아세안은 기본적으로 자원 중심의 경제 구조로 팜6,
고무, 목재와 같이 산림과 직결된 1차 상품을 이유로 많이 수출을 합니다. 올해 말일부터 원래 예정됐다가 지금 1년간 유예가 된 걸로 돼 있는 EUDR 산림 훼손 방지 규정으로 애로를 많이 겪을 전망입니다. 이 규정이 산림 훼손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추적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기반이 분산되어 있고 영세 농가 비중이 높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내년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까지 본격화될 텐데요. 아세안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전형적인 고탄수 배출 산업이었기 때문에 아세안 제품 중 약 23%가 규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즉 아시아는 미국의 관세 장벽과 EU의 ESG 규제 장벽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 올 하반기에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이제 가입하면서 아세안 11개국이 동남아와 이제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아세안 중 현재 이제 표에 보시듯이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의 정회원 국가로 되어 있고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파트너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가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세안과 브릭스 간의 연계가 이제 심화되면서 시장 다변화와 투자 유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서방의 제재라든지 사이버 안보, 기술 표준 리스크는 확대되는 위협의 요인이 큽니다. 아세안의 전력 수요는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에 보시면은 노란색, 그 주황색 부분이 이제 산업용 부분인데 이 부분의 수요가 가장 큽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산업과 가정에서 냉방 수요가 2050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의 향후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등까지 도입이 되면 전력 수요가 더욱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세안은 에너지 전환 인프라 육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 발전소가 40년 이상 보통 사용할 수가 있는데 표에 보시듯이 10년 이하의 석탄 발전소도 많아서 조기 폐기 시에는 매몰 비용이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핵심 인프라인 배전망도 노후화로 전력 손실이 매우 높고요. 자연재해에 노출된 발전소와 전력망 비중도 큽니다. 오른쪽에 동남아 대양주는 세계에서 기후 위험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도 아세안의 최대 위기 요인으로도 선정된 바가 있는데요. 홍수, 태풍, 가뭄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의 가능성 문제가 심화되었고요.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 해수면 상승과 침수에 따른 지상 전력망 파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브릿지 에너지와 도시 인프라 개발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1인당 GDP가 9만 불이 넘는 싱가포르부터요. 아직 1,000만 불대에 머물러 있는 미얀마까지 국가별로 또 계층 간에도 격차가 매우 큽니다. 프리미엄과 초저가 시장이 함께 확대되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세안의 소비 지출은 2035년까지 연평균 8%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지만은 아세안의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일용 소비재의 매출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은 청년 고용과 높은 물가 상승 등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등에서 일어난 시위의 한 원인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아래 보시면 하노이 호치민의 피트니스 필라테스의 월 평균 구독 비용은 최근 5년 새 2배 증가한 반면에 아세안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에서 2달러 이하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서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양극화 소비는요. 표 두 번째 보시면 퍼스널 케어, 스낵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고요. 뷰티, 유아용품, 유제품 등은 상향 소비, 그리고 반대로 생활 소비재와 세탁용품 등에서는 하향 소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K자형 소비가
아세안의 전형적인 소유 형태로 굳어져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우리의 진출 기회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도가 나왔는데요. 동남아 대양주 앞에 놓인 파도가 높을수록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유능한 조타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역할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타수를 영어로 햄즈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햄즈맨 철자수에 맞춰서 공급망, ESG, 에너지 인프라 등 8개의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은 중국산 제품을 줄이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안 공장들은 대체 가능한 파트너를 찾으려 하고 있고요. 품질과 신뢰성이 높은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 단순 환죽의 경우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 보시듯이 전 세계 탑4 PC 기업들은 중국 생산을 아세안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세안 생산 비중이 15%에 불과했는데 올해 말에 지금 25에서 30%까지 2배 가까이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후의 글로벌 기업들은 원자재 조달을 중국에서 아세안 또는 인도 등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주요국들은 기존 단순 제조에서 벗어나서 고구마 가치 가공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중국 공급망의 전환 소유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의 브이선 솔라는 중국산 폴리실리콘 대신에 한국 OCI의 저탄소 원재료를 도입했고요. 인도네시아 카브레 파르마는 원료 조달을 중국에서 한국과 아세안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공정에 기반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소규모로 먼저 현지화로 진출하는 방안이 유효해 보입니다. ESG 전환과 관련해서는 산림 전용 반지법 EUDR과 탄소 국경제도 CBAM의 본격 시행으로 아세안의 팜유, 고무, 목재, 철강 등이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U 규제 충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국의 ESG 컨설팅 기업 그리고 친환경 설비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아세안 전반에 녹색 산업 전환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친환경 공정 등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EUDR, CBAM으로 데이터 및 측정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저탄소 정비와 부품의 공급 그리고 녹색 공장, 스마트 ESG 공정에서의 저가형 센서, 데이터 기록 툴과 같은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세안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서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세안은 지금 전력 효율 개선 그리고 송배전망 디지털화 그리고 미래 전원 확보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의 진출 포인트로는 첫째, 고효율 모터 LED, UPS와 같은 전력 효율성 개선 제품. 두 번째로는 중국과 일본 기업이 장비는 지금 선점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EMS와 같이 전력망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SMR, 가스, ESS와 같은 중간 전원 미래 에너지 분야에 우리의 운영 관리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은 아세안 각국의 관련 정책과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아세안은 이제 국가별로 전략 논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국경 송전망을 묶는 대규모 전력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APG라고 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그 파란색이 이제 기존 전력망이고 신규 계획된 초국경 전력망은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표 맨 오른쪽 위치 상단에 현재 700메가와트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올해까지 1245메가와트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2040년이 되면 17,500메가와트 규모로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아세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재난에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물난리가 난 사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는 지난 9월 말에 그 태풍 부알로이가 하노이 도심에 들어와서요.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인데요. 그날 침수로 인해서 저희 직원 14명이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그 최근 3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태국 남부의 모습인데요. 무려 170명의 그 사망자와 300만 명에 이르는 피해 인력이 발생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사실 한국에도 이 정도의 비가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기후 변화 탓이기도 하지만은 더 큰 것은 낙후된 도시 인프라 한계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빠르게 가라앉는 아시안 주요 도시들 보시면 자카르타가 뭐 독보적인데요.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1200km나 떨어지는 누산타라로 지금 신도시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최근에는 무려 700km에 달하는 그 해안 방조제를 건설하겠다라는 또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세안의 대부분의 나라는 침수, 홍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전력, 배수 방제를 통합한 스마트 SOC 그리고 기후 복원력 기반의 신규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나 ADB 같은 국제기구들도 이 기후 SOC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설계 시공, 운영, ICT 그리고 PF까지 결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주요 대도시는 뭐 해안이나 삼각주에 이제 대부분 위치해 있고요. 연약한 지반이어 가지고 해수면 상승과 함께 지반 침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배수 저류, 지반 안정, 물순환 인프라 등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물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하수 처리가 이제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지하수를 많이 퍼쓰게 되고 그럼 또 지반은 더 빨리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해수면 상승이 결합되면서 침수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진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 복원형 SOC 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위험 지역을 센서와 대시보드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노후 SOC를 진단해서 복원력을 높이는 서비스, 이동식 배수, 응급 장비 같은 소형 재난 대응 제품이 유망합니다. 그 둘째는 스마트 시티 산업단지 대상으로 통합 SOC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난 모니터링 예측 통합 관제 솔루션입니다. 재난 시 병원, 급수, 전력 패키지를 이동식으로 공급하는 모델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필리핀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이 재원이 부족한 나라는 ADB나 월드뱅크 자금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안의 SOC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부분 자금이 부족해서 국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합작, PPP나 개발금융, 수출금융과 같은 것을 결합한 구조를 원하고 있고요. 국제기구가 기후, 전력 SOC 프로젝트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어서 브릭스의 NDB까지 뛰어들어가지고 개발금융 시장 자체는 매우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 강점으로는 기술과 금융 그리고 운영을 통합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진출 방향은 초기 단계에서 사업 구상과 재원 조달, 운영 모델을 패키지로 설계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 국제기구와 수출입 은행 등을 활용한 이제 금융 패키지 모델, 그리고 현지 정부와 국영기업과의 얼라이언스 구축들이 유력합니다.
아세안 소비는 단순 생필품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와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구매한다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었는데요. 이는 세계 평균인 55% 대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SNS가 있는데요. 리뷰, 영상, 공유를 통해서 경험 가치가 증폭되면서 제품 자체보다 내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틱톡처럼 일상 제품을 경험 콘텐츠로 만드는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팝업 스토어나 키즈 체험처럼 브랜드의 세계관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브랜드가 가진 정체성과 경험을 제품, 공간, 콘텐츠 전반에 통합해서 보여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른쪽 사례들을 보면 그러한 흐름이 뚜렷한데요. 베트남의 콩카페 등은 브랜드의 이제 톤 앤 매너라고 하죠. 통일된 색, 향, 스토리까지 공간 전체에 녹여내리면서 소비자가 베트남 전 시대의 세계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아이온 같은 리테일몰은 명품 그리고 푸드 앤 베버리지와 연계해서 체험형 전시와 이벤트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라처럼 멤버십, 포인트 커뮤니티 기반 로열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고객이 계속 머물고 재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도 핵심이겠습니다. 결국 아세안 소비 시장에서는 브랜드 자산과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공유 그리고 충성도 프로그램까지 이 네 가지를 함께 설계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소비는 유지되지만 이제 지갑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좋은 걸 사고 싶지만 그런 욕구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비용을 덜 쓰는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기능이지만 유사한 디자인을 보이는 듀프 제품 그리고 합리적 가격대 제품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조금 높아도 품질이 좋고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실용적 소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어떤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느냐로도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지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대용량, 리필, 내구형, 모듈형 제품에 대한 선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용량 제품은 단위 가격을 낮출 수 있고요. 리필형은 포장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구형과 모델형은 한 번 사서 오래 쓸 수 있는 소비 기준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아세안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리필, 대용량, 공용형 설계를 활용한 비용 구조의 혁신입니다. 단순히 할인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품과 서비스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고요. 싱가포르의 바이홈의 리필 스테이션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대용량 세제, 식용유 판매가 인기가 끄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형과 프리미엄형 제품, 이원 제품 구성 전략입니다. 기본형에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실속형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프리미엄형 라인에서는 성능과 품질 요소를 강화해서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적립, 구독, 리뷰, 리워드 등 재구매 생애가치 LTV 기반 고객관리 모델입니다. 화장품 세제처럼 재구매 주기가 짧은 품목의 경우 클라라 코스메틱의 구독 박스처럼 고객 취향에 맞춘 개인화된 정기 구독 모델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리뷰 리워드나 멤버십 같은 장치는 반복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고객 유지, 비용 절감, 안정적 매출 구조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세안 여행이든 출장이든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가시면 많이 덥고 습하시죠. 그래서 식품, 의약품의 부패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섬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도 길어서요. 콜드 체인의 품질이 제품의 안전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여기에 해산물, 백신, 제약 수출이 크게 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냉장, 냉동 운송과 저장 인프라 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안 그래도 더운데 더 이제 아세안의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까요. 콜드 체인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콜드 체인은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에서는 현지 물류 기업과의 협력 모델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째, 현지 3PL 물류 기업과 유통 라인을 공동 설계해서요. 항만 공항에서부터 라스트 마일까지 온도 유지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별로 요구되는 냉장, 냉동 규격이 그 규격 인증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해산물, 바이오 백신 중심으로 냉동, 냉장, 초저온 등 라인업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 밀집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요. 그랩, 고잭 기반의 배송망을 활용해서 10평에서 50평 규모의 소형 냉장 허브를 도심 곳곳에 설치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국적의 기업 간의 콜드체인 협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물류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아세안에서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가진 기업보다 고객과 가까운 도시명 소규모 자동화 창고를 가진 기업이 배송 속도와 운영비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서 모두 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세안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으로 택배 체례량도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요. 쇼피나 틱톡샵 같은 플랫폼과 연계해서 주문 관리와 창고 관리를 통합한 도시명 자동화 MFC를 공급하는 방안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부족과 인건비 상승 때문에 고밀도, 고효율 창고 설비가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셔틀랙, 하이베이 창고, AMR과 같은 자동화 패키지를 전력 인프라와 함께 원스톱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세안 단일 통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요. 크로스보더 물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랩 고잭 기반의 라스트 마일까지 통합한 스마트 국경 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면요. 도심 허브와 연계한 신속 배송 체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8가지 진출 기회에 적합한 수출 유망 품목은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남아 대양주 신시장 항로를 앞으로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